최신의 이론으로도 다루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100년 전 이론을 가지고 다루는 그 카타르시스. 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상담과 조언 그리고 정신분석 이 세 가지의 차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유튜브를 검색해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정신분석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정신분석을 주로 어디서 배우게 될까요? 보통은 정신분석을 심리상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회복지에서도 하고요, 또 의료보건 계열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리상담의 하나거나 혹은 이제 정신과의 하위분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프로이트 역시도 처음에 정신분석을 시작할 때 임상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대. 니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는 정신분석이 임상 토대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니체는 자기가 먼저 글을 쓴 거잖아요. 그 아포리즘식의 철학으로. 정신분석은 임상을 토대로 해서 이 과학적인 탐구 결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그 단독 학문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하고 조언, 정신분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상담이나 조언은 거의 구분도 안 되고 이렇게 막 사용이 되죠.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조언을 살펴봅시다. 다르게 말하면 코칭이 되겠죠.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찾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조언의 예는 무수하게 많아요. 재무 설계나 헬스 트레이닝이나 연애 상담 역시도 이 조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헬스 트레이닝은 자기 몸을 어떻게 더 잘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듣는 거죠. 혹은 제가 만든 컨디셔닝 프로그램 역시도 조언의 영역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면 탐색 같은 그런 정신분석 작업을 하지 않고 생활 관리를 통해서 신경증을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조언은 또 교육의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할 때는요, 내면에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 전문적인 기법들이 있어요. 인지치료나 인간중심 상담이나 현실치료, 해결중심 상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상담이나 조언은 공통적으로 위로와 공감 이런 걸 되게 중시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나의 외부에 있느냐 나의 내면에 있느냐 이 차이를 검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괜찮아지는지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은 좀 한 번씩 듣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나아지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주로 이런 질문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선례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 싫어하는데 자기가 긴박한 문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게 진짜 절실하게 들려요. 이런 조언은 주식 투자나 연애 상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내에서도 연애 유튜버들이나 주식 유튜버들 많잖아요. 저도 많이 보는데 이분들이 다 조언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어떨까요? 이것은 내면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데 전문가마다 각각의 방식이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을 꼽자면 자기 내면의 자원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의식 차원이에요. 이 의식 차원을 바꿔주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ABC 해가지고 인지치료에서 심리도식 같은 걸 이야기를 하죠. 상담과 조언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는데, 이 신경증 문제로 들어오면 상담이 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 상담 이론도 하나의 이론적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신경증 증상 역시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구조 사이에 상성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담하는 게 정말 좋고 내가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상담사를 소개를 해줘요. 이분 정말 상담 잘하시고 정말 도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소개를 받고 그 상담사한테 갔어요. 갔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니까 따지는 거죠. 왜 안 났냐고, 왜 괜찮아지는 거 없냐고. 이때는요, 상담 기법하고 증상 구조하고 이 효율성 관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정을
해소하는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요. 그럼 거기에서는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같은 상담을 한다 해도 같은 결과 같은 치료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신분석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프로이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내용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내 마음이 욕망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리비도 이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이 리비도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른 상담 이론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정신분석의 관찰이나 이 증상 해석은요, 지금 뭐 상담사 시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은 우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 욕구인 성욕과 공격력을 충족하기 위한 무의식적 충동에서 나타난다. 상담을 배우셨다거나 심리학을 배우셨다는 분들은 이 말 듣고 그렇게 써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분석 임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분석에서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들도 연상체계의 결합에 의해 등장하는 결과를 필연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모든 것을 필연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거기에 있어서 정신작용도 관여가 되겠죠. 어떤 관계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이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본능이라는 말 안 써요. 프로이트 전집 다 살펴봐도요, 본능이라는 말은 동물하고 비교할 때만 쓰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충동이라고 씁니다. 이 본능과 충동이 임상에서도 또 중요한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후에 본능과 충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때로 조금 미뤄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욕망과 욕구라는 말을 자꾸 혼재해서 사용하는데요, 욕구는 생물학적 필요를 지칭할 때 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할 때는 need라고 쓰잖아요. 또 공격성, 이것도 좀 전혀 다른 맥락에서 검토가 돼요. 죽음 충동을 그 공격 충동하고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음 충동에서 노리는 것은 자기 파괴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파괴를 노리는데, 그리고 이것이 자해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것도 단독으로 활동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죽음 충동 문제를 프로이트를 좀 읽고 이렇게 문제가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 프로이트 정통의 분석 정신은 마취 없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물도 관계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자유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분석 경험이 쌓이면서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을 하는데 왜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게 몇 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수술방에서 얼굴 보고 수술하냐고, 그런 비유를 그냥 직접적으로 던졌어요. 왜냐, 정신분석은 언어적 수술이기 때문이에요. 자유연상을 통해서 연상 단서들이 등장하고요, 그걸 재료로 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증상을 일으키는지를 검토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트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정신분석이 꼭 신경증에만 통용된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히스테리 연구를 읽어보시면 신체 통증을 일으킬 때도 정신분석 치료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즉 신경성 통증으로 등장하는 것들이죠. 저 역시도 분석 경험에서 히스테리 통증들은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병명이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큽니다. 정말 안 낫는다고 알려져 있던 뭐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분석 치료라는 것도요, 상담 치료하고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좋아요. 상담 치료는 상담의 결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치료는 자기 탐구 과정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정신분석에서 이 탐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면 신경증이 좀 지독하게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예시로는 그 프로이트 5분석 중에서 늑대인간 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예시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탐구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늑대인간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러 오잖아요. 그 늑대인간이 귀족 집안이었고 돈도 많았어요. 그 아버지가 사업 크게 해가지고 분석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분석 시간만 되면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늑대인간한테 좀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도 해요.
시간제한을 탁 걸어본 말이에요. 그때 효과가 좀 나왔고, 그 뒤의 사연들은 이제 그 프로젝트 제자들 떠돌아다니면서 분석받아요. 분석받고 편집증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그 일상생활 가능성까지 오는데, 예, 일단 웃긴 이야기는 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건 나중에 강좌로 준비하면 그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분석 효과가 빠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분석 과정에서요, 뭐가 일어나냐면 지적 발달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지적 발달은요,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탐구 능력의 발달이거든요. 이 신경증에 시달리기 시작한 지점을 잘 관찰해 보면 이 탐구 능력이 안 돼요. 제 경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신경증이 촉발하게 되는 잠복기 시기에 여러분 혹시 타워 오브 하노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 수학 게임인데 요 쌓아놓은 거 옮겨가지고 다른 쪽에 쌓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블럭 3개로 시작해가지고 한쪽으로 쌓는 건데 3개는 해요. 근데 4개에 대해서 더 이상 탐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4개를 옮기고 나면 어디로 옮겨야 될지 그걸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 신경증이 발병해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능력이 제한되면요, 생각도 잘 못해요. 딱딱 정해진 것만 하고요. 혹은 특정 세계관에 빠져있는 경우도 관찰이 돼요. 이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한테서도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의대나 다른 학교에서 정신분석 효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과목 수강을 했는데 이 분석 효과가 나오려면 뭐 1년 이상 걸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 사람이 분석 임상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가르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전무한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이니까, 사실 그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만 읽었어도 그 분석 효과가 빨리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해요. 히스테리 연구에서 카타리나 사례를 읽다 보면 초반에 그 카타리나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이트가 그런 말을 해요. 단번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증상이었다. 한 번만에 효과 나온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분석 경험에서, 저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험에서도 빠를 때는 진짜 한 번만 분석해도 바로 효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이 치료 문제도요, 한 번만에 효과가 나와서 바로 치료가 되는데 이때는 히스테리입니다. 그 통찰을 통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치료를 직결되는 게 히스테리예요. 그런데 강박의 경우에는 효과는 나올 수가 있는데 치료는 바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프로이트 나중에 연구하면서 가지고 가는 게, 강박증에서는 통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치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계속 탐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테리와 강박증 사이의 그런 특징입니다. 치료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일단 상담에서도 진단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치료를 하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막 추구록도 작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이걸 가져와서 보는 것이고, 정신분석은 그 나름의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신경증에서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최신 이론들 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100년 전 이론이에요. 100년 전 이론인데, 최신의 이론으로도 다루지 못하는 증상에 대해서 100년 전 이론을 가지고 다루는 그 카타르시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프로이트 관점에서 보면 그만 풀리는 게 있어요. 프로이트 토대를 잘 쌓아두면요, 의학하고도 좀 일치하는 지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조언과 상담, 정신분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이런 구분 관점이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